네, 안녕하십니까. 공드림에서 한국사를 담당하고 있는 박용선입니다. 반갑습니다. 2018년도 공무원 시장이 거의 이제 막바지에 들어선 것 같습니다. 2018년도 준비하시는 분들, 그리고 합격하신 분들에게는 아낌없는 갈채를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안타깝게 실패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재도전할 수 있도록 또 응원의 박수를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짝짝짝짝짝. 네. 이 시점에서 이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새롭게 이제 공무원 시험을 준비를 하시고자 하신 분들 두 부류로 나눠져 있습니다. 물론 포기하신 분들은 제외하겠습니다. 2018년도까지 공부를 준비하시다가 왜 안 됐을까? 뭐가 문제였을까? 고민도 많이 하시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뭐 이런 부분들입니다. 또는 2019년을 향해서 새롭게 준비하신 분들 있잖아요. 뭐 이런 분들에게 한국사를 담당하는 입장에서 그동안의 한국사의 출제 경향이라든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짧은 시간 동안 OT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최근이라 한다면은 한 2016년, 17년, 18년 최근 한 2, 3년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사 문제의 출제 경향 좀 잠깐 보고요. 이런 경향에 대처하는 올바른 학습 방법이라든가 공부하는 방법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 시대에 걸쳐서 첫 번째는요. 전 시대에 걸쳐서 통합적인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어떤 식이냐면은 작년 올해 2018년도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이거 잠깐 보겠습니다. 예전 같으면은 지방행정제도에 대한 문제 아닙니까? 예전 같은 경우는 통일신라나 발해나 고려나 조선시대 때에 국한이 돼서 문제가 출제가 됐었어요. 예를 들면은 다음 중 고려시대 지방행정제도에 대해서 바르게 설명한 것은 또는 잘못된 설명은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됐었거든요. 지금은 이렇게 출제가 또 안 됩니다. 다른 방향에서 통사적인 측면에서 출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통일신라하고요, 발해하고 고려 조선시대 때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된다면은 이렇게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냐? 분류사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여기서요, 공부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시대사로 공부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분류사로 공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시대사로 공부한다라고 한다면은 선사시대에서 언제까지죠? 현대사까지 시대 순서대로 공부를 하시는 거고요. 분류사로 공부하는 것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있죠. 문화사로 시기별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파트별로 분류사별로 고대, 중세, 근세, 근대 현대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방법이죠. 한국사 공부를요. 처음 하신 분들은 개개인적인 어떤 그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분류사로 공부하는 것이 좀 쉽다. 이게 대체적인 경향입니다. 대체적인. 근데 분류사로 공부할 때는 먹기는 좋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기는 좋아요. 좋습니다. 왜냐면은 음식을 먹는다라고 할 때 여러 가지 음식들을 짬뽕해 놓은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무슨 볶음밥, 짜장면, 짬뽕 이렇게 나눠져 있는 상태거든요. 시대사로 정리한다면은 한 그릇 안에 볶음밥도 있고요, 짜장면도 있고요, 짬뽕도 있고 있습니다. 섞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먹는 입장에서는 따로따로 먹는 게 좋아요. 입에 좀 감칠나게 먹을 수 있거든요. 입에 좀 닿는 이런 정도의 음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공부는 분류사로 하시다 보면은 시대 감각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여기에 들어가는 건지 여기에 들어가는 건지. 그래서 분류사로 하시지 마시고요. 그동안에 공부를 하신 분들은 그대로 학습 방법대로 하십시오. 거기까지 제가 바꾸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그간에 공부했던 걸 또 바꾸는 것도 힘들거든요. 처음 준비하신 분들은 시대사로 공부를 하시라고 하는 점. 시대 순서대로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역사는 암기 과목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간혹 역사는 암기 과목이다.
그래서 외워야 할 게 많다. 그래서 굉장히 거리감을 막 느끼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암기 과목이 아니고요. 역사는 흐름입니다. 시간이 흐름이거든요. 그 흐름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선후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래서 시대사로 공부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시대사로 공부하시다 보면은 나중에 어느 정도의 수준에 올라오면은 분류사적으로 개인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문제 1번 같은 경우는요, 이거는 시대사별로 통사적으로 문제가 출제된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도 최근에 출제 경향을 보면은 눈에 띄고요. 그리고 이제 정치, 경제 두 번째 봅시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사에서 골고루 출제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거 한번 봅시다. 분류사를 나눠놨지 않습니까? 나눠놨는데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정치사 부분하고요, 경제, 사회, 문화사 부분을 나눠볼 수가 있어요. 어디 나오냐면은 정치사 부분에서 한 50% 정도가 출제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경제, 사회, 문화사 부분에서 한 50% 정도가 출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은 정치사 부분이 굉장히 가장 많거든요. 내용적으로 보면. 분량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이 출제가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정치사에서 10문제, 경제사회, 문화사에서 10문제, 이게 공식이 나와 있는 건 아닙니다. 대체적인 경향이 이렇다는 겁니다. 시대사로 나눌 때는요, 크게 전근대사하고 어떻게 나누죠? 근현대사로 나누죠. 전근대사와 근현대사로 나눕니다. 전근대사하고 근현대사의 구분은 개항입니다. 1876년 조일 수호 조규죠. 강화도 조약을 얘기합니다. 그 이전이 전근대사, 이유가 뭐죠? 근현대사예요. 그러면 전근대사는 어느 정도 나오냐? 여기서 한 11문제에서 12문제. 근현대사에서는 한 10문제에서 한 11문제. 거의 비슷합니다만은 뭘 말씀을 드리려 하냐면은 전체적인 내용은 전근대사에서 더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러나 최근에 출제 경향을 보면 근현대사에서 더 많이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2012년인가 13년인가 제가 이제 정확한 횟수는 연대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아무튼 초반입니다. 그때는 근현대사에서 12문제가 나왔습니다. 전근대사에서 8문제가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딱히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됐건 전근대가 됐건 근현대가 됐든 간에 한국사는 어느 단원 하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특히 현대사 부분입니다. 1945년 광복 이후 아닙니까? 현대사 부분에서 최근에 보면은 한 문제 기본으로 나오고요. 심지어 2문제까지도 출제가 됩니다. 통일 정책이라든가 또는 최근에 북한의 정세, 북한 정권의 수립 과정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2문제, 20문제 중에서 2문제라고 한다면 20% 아닙니까? 현대사 파트에서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사 부분에서 골고루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어느 한 부분을 허투루 보지 말고 전 단원 중시해서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봅시다. 정치사에서는 이런 문제들입니다. 이게 기출 문제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자는 건 아닙니다.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같이 주장한 인물이었습니다. 공부를 하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다른 하나이나 내문의 갈래는 만개가 된다. 저기까지만 읽으면 아예 정조의 만천명월 주인옹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를 하실 겁니다. 정조거든요. 그래서 정조의 업적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치은이라는 사람이 해동 농소를 편찬하도록 했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정치사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도 이제 올해 2018년에 출제됐던 문제거든요. 두 각서 사이에 있었던 사실, 유독 연대를 묻는 문제들이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가본 자료는 1962년 김종필 오히라 메모고요. 현대사 얘기예요. 나본 자료는 66년에 이 브라운 각서입니다. 베트남 전쟁의 추가 파병 약속 내용인데요. 그래서 62년과 66년 사이의 사건을 묻는 겁니다. 여기서는
64년입니다. 울산 정유공장이 가동된 것이 64년이거든요. 뭐 경부 고속국도 개통은 뭐 70년이고 마산 뭐 충주 비료공장에서 뭐 이건 뭐 몇 년이죠? 이게 59년인가요?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특정 사건들을 제시하고요. 그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사건 뭐냐? 이거는 특정 사실에 애워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역사는 암기 과목은 아니다. 이런 겁니다. 경제사 파트에서 이런 문제들이 나오고 있고요. 사회사 부분에서 이것도 2018년도 문제입니다. 일제 강점기에 조선인의 생활 모습을 묻는 겁니다. 이런 문제들은 어떤 데서 유의를 좀 하시냐면은 1, 2, 3, 4의 선지에서 문장을 하나만 틀어놓습니다. 그러니까 4번 보면 상류층이 한식주택을 2층으로 개량한 영단주택에 모였다. 여기서 이거는 영단주택이 있죠. 영단주택은 뭐냐면은 오늘날의 연립주택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택난 해소를 위해서. 연립주택은 보세요. 상류층의 집이겠어요? 아니면은 하류층의 집이겠어요? 이거거든요. 그래서 아와 어를 뒤집어 놓는 겁니다. 이런 문제에 유의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근데 시험장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긴장한 상태거든요. 긴장한 공간이거든요. 긴장된 상태에서 잘못 이 문제를 인식을 해버리면은 답을 못 찾습니다. 4번, 이거 맞는 문장이다. 그러면 답을 1, 2, 3번에서 찾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죠. 4번 아예 맞는 걸로 인식을 이렇게 해버리는 겁니다. 뇌 자체가. 그래서 처음에 문제를 풀 때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뭐냐? 그랬을 때 영단주택이라고 하는 꼭 이것만 아닙니다만은 어떤 특정 문장에서 이거는 상류층, 하류층 이거 맞는 것, 틀린 것 잘 구분해서 답을 찾는 것도 연습을 좀 평소에 많이 좀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문화사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고려시대 때 진화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하고 교류를 통해서 자부심을 공유한 인물에서 이규보라는 사람인데 이규보의 동명왕편이 됩니다. 근데 동시기에 나와요. 거의 같은 시기에 이승유의 제왕운기라든가 3번에 보면요. 그 다음에 4번에 이련의 삼국유사가 있죠. 그러니까 고려 후기에 보면 이 세 사람은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진화라는 사람하고 같이 친하게 지냈던 사람이 누구냐? 요걸 좀 묻는 건데 거기서 동명왕편을 묻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시는 진화가 여진에 갈 때, 여진 금이죠. 갈 때 지었던 시라고 그래요. 앉아서 기다리라, 문명의 아침을 기다리라, 동쪽 하늘에서 해가 뜰 것이다. 이러한 자주 주체성을 강조했었던 시가 되겠습니다. 또 이거죠. 2018년 국가직 문제입니다. 이거를 시기순으로, 시대순으로 바르게 나열하는 것은 그래서 이런 얘기인데요. 역시 문제를 풀려는 건 아닙니다. 사실 이거는 이런 문제는요. 우수한 공무원을 선발하겠다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떨어뜨리기 위한 그런 시험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유독 그래요. 2018년 국가직 시험이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는 2018년 서울시 문제가 또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사실 이거는 신학시대 때 백과사전적인 저서들이거든요. 이거를 시대 순서대로 나열을 하라고 하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공무원 시험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선발하는 시험이 아니라 탈락시키는 시험이다. 워낙 응시생들이 많다 보니까 변별력을 위해서 탈락을 시켜야 되는데 사실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된다면요. 한국사 공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죠? 이거는 실력이 아니라 운이거든요. 운입니다. 이건 연태를 말이죠. 저도 모릅니다. 사실은. 이 전부 신학시대 때의 어떤 책이다. 백과사전적인 저서다. 이런 정도죠. 지은이가 누구다. 이런 정도까지 하는데 2년, 3년 정도의 시차가 나는 걸 어떻게 하냐는 얘기예요. 이건 모르거든요. 그건 운이거든요. 혹 이런 문제가 나오거든 당황하지 마십시오. 그냥 여러분들 판단에 맡기셔서 답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게 맞이건 틀리건 맞건 틀리건 관계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실력을 묻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출제가 안 됐으면 좋겠어요. 정당하게 만점을 맺더라도 맞게 하더라도 제대로 된 한국사 문제를 좀 출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이제 대학 교수님들이 문제 출제 의뢰를 받아가지고요. 문제를 출제를 한답니다. 근데 문제 한 문제당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고 문제를 만들어내는데 굳이 이런 문제를 통해 가지고 변별력을 가릴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 또 이런 문제도 나오지 않습니까? 최근의 문제들은 사료 자료를 통한 역사적인 사실을 묻는 이런 문제들입니다. 예전에는 이런 식이거든요.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박스 내용은 관계토항 비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전 같으면 이 문제는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다음 중 관계토항의 업적으로서 맞는 것은 또는 틀린 것은 이런 식으로 나와야 돼요. 지금 그렇게 출제되지 않습니다. 이런 식의 문제죠. 관계토항비에 관계토항 영락 10년 경자년에 왕이 관계토항에 쪼에서 왕은 보병 기병 5만 명을 보내서 신라를 보냈다. 뭐가 있냐면은 삼국의 대관계에서 왜구가 자꾸 쳐들어오니까 내무랑이 관계토항에 도움을 요청해서 누굴 보냈죠? 보병 기병 5만 명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왜구를 몰아냈습니다. 그 신라 땅에 고구려 군대가 주둔했다는 증거 유물도 있죠. 그게 호우예요. 그게 광복 이후에 최초로 발굴된 1946년이죠. 호우가 나와 청동 그릇이 있죠. 요광처럼 생겨있는 뚜껑이 달려있는 호우가 나와서 이 무덤을 호우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래서 두 나라의 관계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신라가 고구려 영향하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더불어 관계통의 부대가 낙동강 쪽으로 내려오면서 가야, 금관가야 세력이 위축이 되고 대가야로 가야의 중심이 넘어가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1번이 정답인데요. 이런 문제들입니다. 또 예전에 뭐 신석기 시대에 대해서 맞는 설명은 이런 문제가 안 나와요. 지금 전부 박스형 문제지 않습니까? 신석시대 때 유물을 제시합니다. 그것도 명명하지 않습니다. 이름을. 그래서 그 유물에 대한 해설을 놓고 박스, 다음 중, 아래와 같은 유물이 또 아래와 같은 설명에 해당하는 시대의 사실로서 맞는 것은, 틀린 것은 이렇게 문제가 출제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외워서 될 문제는 아니고요. 그 시대 전체적인 내용들을 이해를 해서 문제를 풀어봐야 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역시 사료 자료와 관련해서 이런 문제들입니다. 물론 이 구강은 이윤행실도라고 하는 거 있죠. 이 이윤행실도는 의례서입니다. 두 사람 간에 해야 할 일들을 써놓은 책이에요. 조선 16세기 중종계 때입니다. 왕 중에서 중종의 업적이 출제가 된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보통 조선시대 왕에서는 태조 이성계라든가 또는 태종 이방원이라든가 세종이나 성종이나 그 다음에 저 뒤로 가면은 영조나 정조 이런 정도거든요. 근데 영조, 정조는 항상 나오는 부분이고요. 근데 중종이 문제 출제된 건 조금 이례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밑줄친 이때의 왕 누구 중종의 업적에서 우리가 최초의 서원이죠. 주세붕이 백운동 서원을 세웠다. 중종제 때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다시 이제 앞으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최근 한 2, 3년간에 걸친 출제 경향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치, 즉 정치, 경제, 사회, 문화사 부분에서 골고루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봤던 대로 역사적인 사건이나 서적의 시대순 배열 문제입니다. 이 시대순 배열 문제는 여러분들이 너무 여기에 고민하지 마세요. 이런 문제가 꼭 출제가 됩니다. 분명 2019년도에 출제가 될 겁니다. 이거는 변별력 차원에서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고요. 이런 부분들은 공부를 많이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강으로 답을 찾으시면 됩니다. 설사 그게 틀렸다고 해서 절대 자괴감을 느끼거나 좌절하거나 그러지 마십시오. 실력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보시면 이해력과 논리적 추론을 요하는 통합적인 문제가 출제됩니다. 아까 뭐 관계토항 비문의 그런 내용들, 이 이후에 전개된 내용들, 그것도 이제 밑에 나오는 사료나 자료를 같이 연계해가지고 출제된 내용들입니다. 마지막에 보면은 전 시대에 걸친 주요 인물들. 이건 따로 나중에 뒤에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2016년에서요, 2018년까지의 대체적인 출제 경향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앞으로 2018년에 마무리를 하고요. 이런 유형의, 이런 동향, 이런 경향으로 문제가 출제가 된다면 앞으로 2019년 이후에는 한국사를 어떻게 마스터했냐, 어떻게 준비를 했냐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숙제가 남아있는 것이죠. 일단 역사는 흐름입니다. 이 얘기를 굳이 제일 효율적인 학습 방법에서 제일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암기 과목이 아니다. 이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역사는 외워서 될 문제는 아닙니다. 외우죠. 돌아서면 까먹습니다. 돌아서 까먹게 돼요. 외우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만화책 보신 기억이 있습니까?
만화책을 보셨으면은 그때 봤던 만화책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해봐라 라고 하면은 아마 다 설명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쵸? 저도 초등학교 때 봤던 만화책 중에서 아주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만은 얘기를 한번 해봐라 그러면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그 시절에 제가 이거 시험에 나오니까 꼭 외워야 되겠다 해서 밑줄 그어가면서 만화책을 보는 건 아니죠. 그냥 재미있게 익히는 겁니다. 흐름을 보는 거죠. 또 한 번 봐서 끝나는 건 아니죠.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줄거리가 연결이 되는 거죠. 한편의 파노라마처럼 쫙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는 애우지 마시고 자꾸 반복을 해서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더불어서 정독과 다독이 있다라 한다면은 정독보다는 뭐래라? 다독. 많이 읽어봐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삼국지. 보통 이제 대한민국 사람들이 하면은 물론 안 읽어보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삼국지 정도 한 두세 번 정도는 읽어보신 분들이 아마 더 안 읽어보신 분보다는 더 많을 것 같아요. 그죠? 삼국지 얘기도 재밌잖아요. 재밌으니까 한 번만 봅니까? 아니죠. 두 번, 세 번 보죠. 그러다 보다 보면은 줄거리가 쫙 깨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반복해서 정독해서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역사는 암기 과목이 아닙니다. 나무와 숲을 본다라 한다면 숲을 보는 겁니다. 흐름을 이해한다는 것은 나무만 보면은 나중에 좀 멀리서 본다면은 이게 무슨 나무였지? 이건 또 무슨 나무 여기 또 있네?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절대 애우려고 접근하시면 골치 아파집니다. 애우지 마시고요. 반복해서 여러 번 다독을 하면서 보십시오. 그러다 보면은 예를 들어 나무가 아니라 숲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한 시각이 해안이 또 오를 거란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암기 과목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기본서입니다. 이 기본서를 가장 먼저 이제 이해를 좀 하셔야 되는데요. 일단 기본서를 말씀드리기 전에 공무원 수험서는 어떤 과목이 됐든 단권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공무원 책, 공무원 수험서들 다 좋습니다. 책으로 출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의 경험과 어떤 노하우가 집약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어떤 책이 좋고 나쁘고 그런 건 없습니다. 다 괜찮습니다. 그 책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히 합격할 수가 있어요. 근데 수험생들은 물에 빠진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에서 내 책 좋은지를 모르고요. 옆에 있는 친구들 책을 보면 이게 좋아 보여요. 사요. 또 이 친구가 갖고 있는 책이 괜찮은 것 같아요. 또 삽니다. 근데 안 봐. 안 보는 게 아니라 못 봅니다. 시간이 안 되거든요. 5과목 공부하는데 한 과목당 책을 막 서너 권씩 구입하면 언제 책을 보겠어요? 한 5년 정도 해야지 이제 책을 다 보는 거지. 완독을 하는 거죠. 그런 학생들은 거의 이제 실패를 하고요. 학원을 떠날 때 책을 놓고 갑니다. 그 책들을 주워서 봐요. 보면은 앞부분만 조금 끄적끄적하고 있고 뒤에는 새 책입니다. 안 봤다는 거죠. 책이 많아지면은 못 보게 돼요. 단권하십시오. 단권하시면서 그 책에 있는 기본적인 국어면 국어, 영어면 영어, 한국사면 한국사. 특히 한국사는 기본적인 용어들이 한자식 용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기본 개념을 이해를 하시라는 겁니다. 개념 정리입니다. 그래서 마스터를 하시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로 넘어가시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장 기본은 기본서입니다. 아시겠죠? 기본서를 정리하시고요. 특히 필기, 이 요약노트 부분이 있습니다. 시중에 공무원 수험서들이 굉장히 두껍습니다. 800페이지, 1000페이지, 1200페이지 이렇게 돼요. 그걸 좀 벅차죠. 가슴이 벅차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 볼 수도 없고요. 그래도 양이 많으니까 요약을 해가지고 해놓는다 해서 글쎄 요약한 것 같지는 않고요. 글씨 포인트만 줄여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받고요. 그런 것 같아요. 또 간단하게 써놓기도 하고요. 그래서 요약 노트니 필기 노트니 이렇게 한 책들이 시중에 많이 돌아다니는 건 사실입니다. 초보 공무원 수험생 분들께 당부드립니다. 그 책 필요 없습니다. 그거 보시면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한국사는요, 흐름이거든요. 그 사람은 개인의 생각을 요약을 해놓은 것 뿐이거든요. 그 개인의 생각을 요약해 놓은 걸 이제 처음 공부하신 분들이 그거를 접해가지고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거 보지 마세요. 정 필요하면은 기본서를 한 4회독, 5회독 한 다음에 마지막 시험 직전에 가서 한번 구해서 한번 마지막 정리하는 그런 식이면 모를까. 애초부터 요약 노트, 필기 노트를 구입을 해서 보시라고 하는 얘기는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도로 공부를 하자. 정상적으로. 지름길로 가려고 하지 말자. 이 말씀 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기본서는 그래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본 정리가 끝나면 이제 문제풀이를 통해서 실전에 이제 임하는 준비를 하셔야 될 거예요. 아마 그 공무원 시험 준비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셨던 작업이 뭔가 같습니까? 여러분들 뭐 공부를 하셨다가 지금 다시 시작하신 분들 보면은 뒤돌아보면은 아마 기출문제를 정리하지 않으셨나 싶습니다. 맞습니다. 기출문제 보셔야 됩니다. 새롭게 준비하신 분들, 공무원 시험 준비하신 분들도요, 기출문제를 한번 보세요. 제가 기출문제를 보시라는 것은 기출문제를 통해서 한국사의 지식을 익히시라는 건 아닙니다.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되고 있다. 방금 봤잖아요. 연대에서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구나. 어떤 사료를 제시하고 그 사료를 만든 그 사료에 관계된 왕의 업적을 묻는구나. 이걸 익히시라는 겁니다. 기출문제는 그래서 중요합니다. 즉, 자동차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과 같은 것이 기출문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비게이션은 왜 필요하죠? 서울에서 부산 갈 때 지리를 모른단 말이에요. 길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가는 길은 다양하죠. 동해안으로 가서 쭉 타고 부산으로 가는 방법도 있고, 서해안 고속도로, 남해안 고속도로에서 갈 수도 있고, 경부 고속도로 직진해서 갈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죠. 근데 가장 빠른 길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게 내비게이션 역할이죠. 그 공무원 시험에서의 내비게이션이 뭐냐라면은 기출문제다. 그래서 감을 좀 익히십니다. 감을 익히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는 그 문제를 통해서 어떤 사실을 이해하고 또 깨닫고 하는 것이 아니라 출제 방향만 잡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내용은 기본서에 돌아와서 정리하시면 돼요. 기출문제는 언제 것까지 봐야 되냐? 최근 것만 보시면 됩니다. 2년 내지 3년 정도 것만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행정직을 준비하시면 행정직 쪽만 보시면 돼요. 경찰직 준비하시면 경찰직 것만 보시면 됩니다. 굳이 폭넓게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해서 여러 직렬 걸 보면은 문제의 유형이라든가 이게 바뀔 수가 있어요. 다르거든요. 그래서 행정직 문제는 이런 유형이고요. 경찰직은 이런 유형이고요. 그죠? 또 법원, 검찰직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높죠. 또 다른 유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준비하는 직렬을 정해놓고 기출문제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한국사 공부가 어느 정도 선에 올라왔다라고 했을 때는 그때 가서 다른 직렬의 문제도 취합을 해서 풀어보시면서 내 걸 만드는 겁니다. 처음부터 여러 직렬의 기출문제를 보려고 하지는 마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집, 기출문제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연도 문제입니다. 수험생들이 가장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 가장 꺼려한 부분, 가장 싫어하는 부분, 암기하는 거, 연도죠. 아까 제가 서두에서 암기 과목은 아니다, 한국사는 라고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래도 외워야 할 건 외워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조선의 건국, 1392년, 1910년, 멸망, 고려, 918년, 1392년, 무신정변, 1170년, 임진왜란, 1590년, 이 굵직굵직한 사건들의 연대는 외워야 돼요. 그걸 또 굳이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반복해서 보시면은 자기도 모르게 스스로 외워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암기할 것은 암기하자. 시시콜콜한 내용까지 연대를 외우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굵직굵직한 사건을 외워놓으면은, 흐름만 잡아놓으면은 어떤 사건들을 거기다 집어넣을 수가 있다. 그래서 연도에 대해서 너무 부담감을 갖지 마시고, 그렇게 외울 건 좀 외우시고요. 자, 또 하나는 다섯 번째, 시사적인 내용들입니다. 시사적인 내용도 항상 출제가 돼요. 매 한 문제씩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의 역사 왜곡 문제라든가, 특히 일제 식민 통치 기간 동안에 대한 역사 왜곡, 위안부 문제 이런 부분들, 또 독도 문제도 있죠. 이런 문제들. 또 중국의 동북공정, 이 동북공정은 고조선, 고구려, 또 발해 여기를 지내를 역사다. 또 이걸 반박할 수 있는 근거를 또 제시해야 되겠죠. 이런 문제들이 실제로 출제가 됐죠. 2018년에도. 그 다음에 간도 문제, 영토 문제죠. 동간도 쪽이 되겠습니다. 주로
통일 정책이라고 한다면은 뭐 1972년 7.4 남북 공동성명이라든가 또 현대사에 들어와서 2000년 6.15 남북 공동성명, 즉 김대중, 김정일에서 제1차 남북 정상회담이죠. 2차 2007년 14선언 노무현, 김정일, 3차 문재인, 김정은 해서 4차까지 나와 있죠. 여기 이제 통일 정책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 유네스코 한국 문화유산들, 문화유산, 기록유산 이게 나오죠. 무형유산, 자연유산이 있습니다. 이거는 계속 새롭게 또 등재가 되니까 그때 업데이트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여러분들이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사적인 부분들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사료 자료는 아까 뭐 광개토왕 비문, 정조의 만천명월 주인옹 뭐 이런 내용이라든가 신처의 조선상고사라든가 또 박은식의 한국 통사의 내용이라든가 뭐 손진태라든가 뭐 이청원이라든가 이런 사회경제사학자라든가 실증사학자들의 내용들 이런 것들과 같이 겸해서 사료, 자료를 분석하는 문제에 대비를 좀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기본서를 통해서 충분히 습득할 수 있는 내용들이다. 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주 출제되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건 뭐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무원 시험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팁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출제가 안 되는 시기 또는 안 되는 내용은 없습니다. 연맹국가, 인물에서 이런 사람들, 왕들, 또 경제편에서 이런 것들, 또 통일정책에서 이런 것들은 매해 출제가 됩니다. 이거 출제가 안 된 적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5개는 항상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5개는. 20문제 중에서 제가 5문제는 알려드린 겁니다. 그 15문제는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뒀다가 특히 이 부분에서 관심 있게 정리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여기는 전 직렬에 걸쳐서 꼭 출제가 되는 내용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서 2018년도까지의 최근의 한국사 시험에 대한 출제 경향과 그리고 그 출제 경향에 맞춰서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됐는지 그리고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비해서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인지 이런 내용들을 뭐 짧지도 않은 시간 동안 두루두루 살펴봤습니다. 자, 마치면서 하여튼 마지막 여러분께 당부를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애우려고 하지 마시고 타율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자율적으로 하시라는 겁니다. 즉 한국사하고 호흡을 같이 하는 공부를 해라. 다시 하면은 스스로 그 역사의 주인공이 돼서 마음속으로 진정성을 가지고 말이죠. 아, 이 자식들이 이랬구나. 아, 이때 무신정변이 일어났구나. 아, 이때 독립만세를 했구나. 내가 독립만세를 한번 불러보기도 하고요. 내가 말을 타고 수나라 당나라와 싸우기도 하고요. 안시성에서 양만춘과 같이 내가 싸움도 한번 해보고요. 거기 한번 퐁당 빠져들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진짜 한국사 공부가 되는 겁니다. 재밌어진다는 겁니다. 강압적인 공부보다는 자율적으로 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자율학습이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가장 효과적인 공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2018년, 2019년까지를 남은 시간 동안에 준비하신다면은 2019년 새로운 곳에서 지금과 같은 독서실이라든가 뭐 강의실이 아니라 더 좋은 공간에서 더 좋은 분위기에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어 하는 새로운 일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공들이면서는 끝까지 응원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